안녕하십니까. 대한혈액학회 산하의 골수 증식 종양 연구의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건국대병원의 혈액내과 김성룡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올해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한 토크쇼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프로그램에는 맨 먼저 환자분들이 작년에도 조금 궁금해 하셨는데 골수 증식 종양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신약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가 좀 나눠질 거고요. 그다음에 임상 시험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시간에는 환자들이 주로 궁금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토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대한혈액학회 골수 증식 종양 연구의 교수님 세 분을 초대를 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시는 분이 서울성모병원 이성은 교수님, 그리고 두 번째가 서울대병원의 신동엽 교수님, 그리고 세 번째가 순천향대 서울병원 윤석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성은입니다. 오늘 모쪼록 그 토요일 오전이죠. 아직은 유익한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신동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원하시는 정보를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종양내과 윤석윤입니다. 이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또 기쁘게 생각하고요. 환자분들께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준비된 게 간단한 게 두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은 선생님께서 골수 증식 종양의 신약과 임상 시험에 대해서 강의를 먼저 마련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강의를 준비한 건요, 골수 증식 종양의 신약과 임상 시험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많은 저희 환우분들이 임상 시험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다가가시는 면이 있어서요. 이렇게 간략한 용어들에 대한 거, 그리고 임상 시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어떤 교과서나 이런 데서 준비한 게 아니고 이제 환우분들도 쉽게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데서 오히려 그 내용들을 좀 따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이란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는 저희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진성적 혈구 증가증, 분태성 혈소판 증가증에서 신약이나 임상시험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골수 섬유증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드릴 임상시험이 일단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용 약품의 안정성, 내가 이거 약을 먹고 얼마큼 부작용, 또 심각한 부작용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약이 당연히 어떤 치료 목적으로서의 유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조사하는 거라서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상 반응을 조사하고 유효성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임상 시험이 있다는 거를 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이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를 꼭 시험군에 배정시켜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질의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임상 시험은 그렇게 지금 다니시는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그 기간에 담당 의사가 결정을 해서 무조건 이게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은 그게 이제 시험자가 먼저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신약을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제약사에서 이런 것들 이제 의뢰자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식약처, 그 다음에 각 기관의 윤리위원회 기관, 이런 것들에서 다 승인을 받고, 그리고 각 기관의
그 의사 담당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 잘 안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임상시험을 그래서 시행을 하는 동안에도 이 시험이 실질적인 그 계획서대로 잘 따라서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냐는 거는 계속 모니터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그 환자분 이제 오시는 분의 뭐 요구나 아니면 시험 책임자의 어떤 임의적인 것으로 조정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없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험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과 유효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된 약들이 미국의 식약처 그리고 한국의 식약처 이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것이 신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임상시험을 소개받으셨을 때 이게 1상 임상시험이에요, 2상이에요, 3상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주로 1상은 이제 의약품의 어떤 후보 물질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이제 나왔던 걸 가지고 첫 번째 하는 그런 임상시험에 해당이 되고 2상 임상시험은 비교적 유효성과 안정성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단계로 들어가고요. 제일 흔히 많이 시험에 참여해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제 3상의 임상시험은 그래서 그 앞에 선행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유효성이 확립된 이제 후에 마지막 그 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 임상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러한 구조의 임상시험은 표준 원래 치료를 받으시던 그 표준 치료, 그게 이제 대조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임상시험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이 임상시험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던 그런 과학적 근거,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성을 확립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허가가 나오고 신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임상시험을 꼭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질의를 해야만 알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이 다 우리나라에 공개가 일단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 식약처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임상시험 정보 여기를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임상시험을 다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예시로 이제 골수섬유증 임상시험 뭐가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 국내에 이렇게 골수섬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임상연구들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임상시험 제목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 임상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그 다음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린다고 하였던 이 진상적혈구증가증, 진성휴소판증가증.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신약이란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 바로 전 단계의 그 3상 연구가 그러니까 맞춰져서 허가를 받고 나온 약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소개되는 그리고 새로 조금 들어보실 만한 그래서 약도 최근에 그래서 임상시험을 마친 약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이제 신약들에 대한 것들은 미국의 그 국립암센터의 그 NCCN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근거가 확보된 약들은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적혈구 증가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위험군이냐 고위험군이냐에 따라서 그 약물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저위험군은 혈전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위험도가 낮으신 분, 그러니까 60세가 아직 안 되셨거나 혈전증에 대한 과거력이 없던 분, 이제 이런 분들도 그 로페 인터페론 알파라는 것들이 이제 사용된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제 NCC에는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환자들한테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요즘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또 첫 번째로 치료를 사용하는 하이드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에 대해서도 이 약이 잘 듣지 않는 분들은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소개되는 약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해 볼 거를 권고받으실 수도 있고요. 룩소리티닙이라는 약으로 바꿔볼 것, 또 로페인터페론이나 이런 인터페론 제제로 바꿔볼 거를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또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신약 임상시험에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만 알아보면 그래서 로페인터페론 알파라는 거는 이제 베슬레미주라는 상품명을 갖고 그 나온 약이고요. 이거는 피하 주사로 맞는 2주에 한 번 맞는 그런 장기 지속형 인터페론으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FDA 승인과 국내 승인을 받아서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럼 요 약에 그럼 승인을 받았다? 그럼 아까 그 첫 번째 제가 개요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상시험이 그러면 시행을 돼서 효과 안정성이 입증됐겠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임상시험에 했던 이게 이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그러니까 대조군이 그 하이드록시우리아 기존 약을 쓰던 환자분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로페 인터페론 알파를 쓰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1년째까지는 하이드록시군이 그 혈액 수치들을 좋게 하는 그런 반응이 좀 빨리 나타나긴 하지만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로페인터페론이 굉장히 그런 혈액 수치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반응을 얻는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작투 그 변이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 진성적혈구 증가증 환자분들은 그래서 그 변이가 줄어드는 그런 반응을 얻는 율이 이게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유효성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그래서 임상 연구들을 장기적으로 임상 연구에 들어왔던 환자분들을 관찰하는 연구를 통해서 이런 환자분들이 그런 혈전증이나 아니면 병이 진행하거나 이런 거 없이 생존하는 율이 그런 대조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효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당연히 이 약이 얼마큼 안전한가 하기 위한 이런 이상 약물 반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수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국내에서도 이 PB 그 진성 적혈구 증가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상 연구가 있고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환자분들은 아직 허가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런 효과 및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제가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했었던 그 내용에서 하이드록시우리아를 잘 안 듣는 경우에 룩소리티닙이라는 약을 쓸 수도 있겠구나. 그게 제시돼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약도 제시될 때에는 이 약의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그런 임상시험이 리스폰스 스터디라는 그런 연구였었고요. 이 연구에서는 특히 비장 사이즈가 진성적혈구 환자분들 중에서도 큰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비장 사이즈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효과도 얻고 이런 연구들이 지금 1개, 2개 이런 임상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임상 연구에 참여할 건 없나? 그래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파타이드라는 그런 저희가 헵시딘 그런 이제 헵시딘이라는 몸에 물질이 있는데요. 그거와 유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게 되면은 적혈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지식들을 바탕으로 지금 2상, 3상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렇게 2가지 새로운 신약들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골수 섬유증에도 이제는 조금씩 다 이해하기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뭔가 그럼 신약이라고 거론되는 그런 약들은 바로 직전에 저런 이제 대규모의 연구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제 요거는 지난 강의 때도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골수 섬유증은 진단을 받아서 내가 이제 어느 그 위험군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거는 전에 우리 그 혈액학회의 교육 프로그램 등에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임상적 요소들 그리고 내 분전학적 변이가 어떤 걸 갖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치료 방침을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비교적 낮은 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이 있고 높은 위험군에 속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죠. 낮은 위험군에 비록 속해져 있지만 증상이 되게 심하신 분들도 계세요. 비장도 크고 비장도 커져 있고 임상 증상이 심하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여기도 딱 보면 임상 연구에 뭔가 참여해 볼 게 있다면 참여할 수도 있고 이제 이 룩소리티닙이라고 하는 것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높은 군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하지만 내가 이식을 받을 대상자인가 아닌가라는 거를 담당 선생님들하고 잘 의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내가 이식을 받을 후보자가 아니다. 그러면 역시 또 증상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기 위한 또 방침을 정해 나갈 것인가를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룩소리티닙이나 페드라티닙이라고 하는 국내에 또 허가가 되어 있는 이런 약들은 혈소 판수가 또 너무 낮으신 분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 연구, 임상 연구가 있나 이런 것들을 안내받으시게 될 거고요. 혈소 판수가 비교적 높으신 분들은 이제 첫 번째 치료할 수 있는 약, 그리고 또 바로 임상 연구에 참여해서 하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조 억제제는 아까 룩소리티닙, 자캅이라고 하는 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페드라티닙, 인레빌이라고 하는 약이 지금 FDA 식약처 허가를 국내에도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방받아서 사용 가능한 올 연말부터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모멜로티닙이나 파크르티닙 같은 경우에도 이게 들어오기 직전에 그런 이제 임상 단계 연구들을 마친 그런 약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인레비 캡슐 페드라티닙이라고 이런 하는 약이 국내에 지금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그런 약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이 이렇게 신약으로 들어왔다는 건 바로 직전에 이것도 뭔가 이런 대규모의 그걸 효과와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페드라티닙을 진행했던 임상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요. 효과 그러면 당연히 비장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었어야 되고 상당히 임상 증상 개선 효과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 속해졌던 환자분들은 룩소리티닙의 실패를 대상으로 했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앞서 보여드린 그런 효과와 함께 그리고 장기적인 환자분들이 무진행 생존율에서도 비교적 사실 룩소리티닙에 실패를 거듭하고 이제 이랬던 분들은 저희가 예우를 사실 안타깝지만 더 이렇게 올려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또 새로운 약제 들어와서 이제 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그런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높은 무진행 생존율 이런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최근 개발 중에 이런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룩소리티닙 그런 것들은 이제 워낙에 임상 연구가 많은데요. 간략하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한다면 기존의 약제인 이런 작 이니비터죠. 그러니까 작 저해제와 병합요법으로 같이 쓰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합요법 약제가 뭐 나비토클락스라는 약도 있고요. 파사클렉십이라는 약도 있고 뭐 CPI 0610이라고 하는 그런 또 약들도 있어서 이제 이런 병합치료 임상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치료 요법으로도요. 다른 이제 기전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멜테스텔이라고 부르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MDM2 저해제라고 부르는 약. 아직은 이건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약들은 아니지만 이런 약들도 이제 단독 요법으로 또 임상 연구에 참여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빈혈이 또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빈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작 저해제와 빈혈 를 개선하기 위한 신약 이런 임상 연구들도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략히 임상 연구 너무 어렵게 임상 연구가 무엇일까 이제 생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도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더라도 본인들도 이제 여기 참여해 주셨던 환우분들도 스스로 또 참여해 보실 수 있게 그냥 식약처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간략하게 저와 함께 다시 짚어보고 진행되고 있었던 임상 연구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골수증식 종양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치료적인 면은 사실은 그 환자분들의 주치의들하고 그냥 상의해가지고 하는데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히려 질문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4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 먼저 이 골수 증식 종양 환자들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생활을 약간을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감염입니다. 폐렴이나 뭐 대상포진 이게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 질환 자체 때문에도 이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백혈구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다음에 그 백혈구 외에도 우리 사람 몸의 면역을 관여하는 세포들이 꽤 있고 호르몬도 있는데 그것들이 약간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면역 감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골수 증식 종양을 환자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혈관 관련 합병증인데요. 대표적인 게 혈전증입니다. 이 질환의 환자들이 많은 수의 이제 사망 환자들을 들여다보면은 혈전증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혈전증을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혈전증도 많지만 출혈도 이상하게도 이 질환은 많은 질환입니다. 뇌출혈이나 이렇게 멍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또 다른 생활에서 약간 좀 제약이 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감염이나 혈전증, 출혈 이 세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에서 약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 제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감염이 작기 때문에 예방 백신은 반드시 맞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폐렴 예방 백신도 있고 매년 맞는 독감 백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도 있는데 또 대상포진 이런 백신들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 모든 백신을 맞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감염 의심자와 접촉을 회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집안 가족이나 아니면 같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뭐 독감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걸렸다거나 대상포진도 전염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접촉하면서 손이나 이런 걸 접촉하면서 옮길 수는 있거든요. 이런 의심자하고 접촉 회피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혈구 수치 말고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뭐 다 100% 회피하기는 힘들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있고 과로도 어느 정도 있는데 최대한으로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가벼운 운동은 당연히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필요할 정도의 운동은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운동은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혈구 수치가 중요한데 혈구 수치가 낮을 때, 특히 백혈구가 낮을 때는 감염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들이 많이 가는 극장이나 목욕탕 같은 걸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 중에 또는 질환 자체가 혈소판이 낮을 때는 출혈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혈전증이 잘 생기는 환경이 이제 갑자기 추운 환경으로 나갔을 때 잘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추운 환경으로 노출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이 가장 중요한데 혈관 합병증이 가장 중요한 인자가 담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은 이 골수 증식 종양 환자들은 절대 금연, 그러니까 한 계피도 태우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까 얘기한 대로 감염 의심자가 있을 때는 좀 접촉을 회피하는 게 좋겠고요. 직장 생활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가능하면 뭐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 혈구 수치를 대부분은 이제 알고 있을 텐데 혈구 수치 중에 혈소판이 낮을 때는 직장 생활할 때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금연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제 환자들도 되게 많은데 일반적인 여행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 이제 휴식이 좀 충분하게 확보된 여행으로 하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여행한답시고 여기 막 다니실 때 너무 피곤하거나 여행 때문에 오히려 과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요. 특히 차가운 여행지에 갈 때는 반드시 따뜻하게 준비를 좀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하이드리아를 우리 환자들이 대부분 복용하고 되는데 하이드리아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차가운 데 갔을 때 너무 춥게 느껴지거나 이렇게 오한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위스 같은 데 가면은 겉은 따뜻한 날씨인데 얼음 동굴에 가면 굉장히 춥거든요. 거기 들어갔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으슬으슬 춥다가 끝인데 우리 하이드리아를 먹는 환자는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여행지에 갈 때는 반드시 따뜻하게 옷을 잘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상과 부딪힘 주의하고 여행을 가다 보면 위생이 불결한 곳도 갈 수 있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거기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비행이나 여행 시 가끔 혈전증이 위험도가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장기간 타고 있을 때는 반드시 간헐적으로 운동을 좀 하는 게 좋겠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좀 걸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에 필요한 백신들이 있습니다. 그럼 백신을 꼭 챙겨서 맞고요. 혹시라도 그 나라에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질환 관련 합병증들이 있으면 병원을 찾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대비해서 영문 서류 정도는 한 장 정도 준비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기타에 대한 얘기인데 환자들이 성생활에 대해서 잘 안 물어보는데 온라인으로서는 이제 익명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질문은 많더라고요. 익명으로 했을 때는 질문이 많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혈구 수치가 잘 컨트롤된 경우에는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단지 이제 여러 사람하고의 성관계는 좀 회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감염이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혈구 수치가 조절되지 않을 때는 관계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혈소판이 낮거나 백혈구 낮을 때는 감염이나 이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회피하는 게 좋겠고요. 배우자가 뭐 독감에 걸렸다거나 뭐 다른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좀 회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특별히 심각하게 조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젊은 분들은 성생활을 그냥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신 관련 문제인데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하이드리아든 무든 지금 골수 증식 종양에서 쓰는 약 중에 대부분이 임신은 하지 말아라고 권유되는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임신 계획이 있거나 또는 임신 계획이 없었는데 우연히 임신이 발견된 경우에는 약제를 반드시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 계획이 있거나 발견 시는 바로 주치의하고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신이 발견되면 바로 주치의한테 알리고 유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유지 기간 동안에 약제를 어떻게 할 건지는 반드시 주치의하고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이제 모유 수유도 하게 되는데 모유 수유할 때도 약들이 대부분은 이 모유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타 말씀드릴 내용이 샤워하고 목욕 후에 가려움증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너무 차가운 거나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오히려 조금 낫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증상들을 조금 호전시키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복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중에 이제 약을 먹거나 아니면 약 먹기 전에도 이 질환 자체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게 좀 잘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부 복통 통증이나 속쓰림 같은 걸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은 뭐 자극적이지 않는 음식이면 드셔야 되겠고 규칙적인 식생활 그리고 이것을 완화시키는 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약제가 좀 도움이 되겠고 만약 필요하면은 내시경이나 헤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냥 정리했고요. 일상생활에서 큰 제약은 없지만 사사로이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잠깐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질문과 대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테마는 진성 적혈구 증가증, 진성 혈소판 증가증 이 질환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살펴볼까요? 순천향대 윤석인 선생님이 진성 적혈구 증가증과 진성 혈소판 증가증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읽어보시고 뭐 대답을 같이 하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읽고 대답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 5월 이제 진단을 받으신 70세 환자분이시고 사육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다고 하고 하이드린 복용 중이고 아스피린 복용 중이신데 백혈구가 1400이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혈색소 16도 뭐 다소 높고 혈소판 18만으로 혈소판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우선은 하이드린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 백혈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가장 현재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담당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서 아마 하이드린 용량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스피린 장기 복용 시 부작용과 대체약제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다 보면 이제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이다 보니까 이제 출혈에 다양한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위장관 출혈이 좀 가장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갑자기 대변이 검게 나온다든지 굉장히 좀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면은 그때 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가 필요하고, 사실 아스피린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아직 뭐 이렇게 다른 항혈소판 제제가 있지만은 현재까지 데이터들이 뭐 아스피린을 대체해서 사용했을 때는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스피린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면은 뭐 잠시 중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뭐 소화위 보호제 그런 약이랑 같이 쓴다는 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혈소판 증가증 환자분이 질문해 주셨고, 2016년 5월에 진단받으셨고 74세 환자분이시고 4개월 간격으로 검진 중이라고 하셨고, 아스피린 하이드린을 6년째 복용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혈소판 증가증 투병 기간이 수명 단축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질문 준비하면서 좀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좀 고민도 되고 해서 여기 나오신 교수님들께도 좀 한번 상의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진성적 혈구 증가증,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혈전을 예방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혈전 등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망률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합병증이 당연히 생긴다고 하면은 물론 좀 다른 다른 일반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이제 그런 합병증이나 이제 질병의 진행 등만이 없다고 하면은 충분히 장시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저도 외래에서 이렇게 환자분들 보면은 당뇨나 혈압을 완치시켜 달라고 하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나 혈압도 관리를 잘 하면서 가는 병이고, 마찬가지로 저희 병도 이제 수치를 이렇게 잘 조절을 하고 합병증을 예방을 하면서 잘 가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두려움은 드시겠지만은 이렇게 충분히 장기 생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환자분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혈소판 증가증 환자분이셨고 2014년 11월 진단받은 68세 환자분이셨고 아스피린하고 아나그레라이드를 복용 주시고 혈소판이 52만 이라고 주셨는데,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면 골수섬유화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수치를 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혈전을 좀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고, 그렇기 때문에 골수섬유화의 진행에는 아직까지 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앞에 강의에서 그 이성원 선생님이 강의해 주신 로페그 인터페론 같은 약물들이 그런 잭2 유전자의 그 용량을 이렇게 줄이면서 좀 뭔가 질병의 진행을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그 장기 데이터에 더 흥미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수치의 조절이 골수섬유화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단언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혈소판 증가증 환자분이 질문 주셨고 2020년 5월 진단된 45세 환자분이셨고 뭐 이제 그 아스피린과 이제 그 고지혈증 약과 아나글레라이드를 복용하시는 상황이고 혈소판 63만으로 조금 높은 상황이라서 이제 이 점이 걱정돼서 질문 주신 것 같고요.
현재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좀 높은데, 이제 이것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고, 이제 골수섬유증으로 진행됐을 때 골수 이식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사실 이 질문은 사실 제 주치의 선생님의 생각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우선은, 지금 이제 저희가 60세가 안 넘으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고위험군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혈소판 수치를 너무 완전 스트릭트하게 정상 범위까지는 좀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이 정보만을 갖고 제가 좀 모든 거를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고 이 좀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신 부분들은 담당 주치 선생님들께 또 충분히 좀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문은 이제 변이가 없는 혈소판 증가증 환자. 혈소판 증가증,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환자분들이 잭2, 카랄, 뭐 MPL 뮤테이션이 흔히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걸 전부 없는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음성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에서 골수소미화증으로 진행하는 비율 자체가 보고하는 문헌마다 좀 차이가 크고요. 그래서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고 뭐 한 10년, 20년으로 봤을 때 뭐 한 5에서 한 10% 그것보다 좀 낮게 보고하는 그룹도 있고요. 굳이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돌연 변이가 없는 환자분들이 뭐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룹도 있었지만은 우선 이거는 아주 좀 롱텀하게 봐야 되고 아주 길게 봐야 되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딱 제가 잘라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소판 수치가 현재 상태로 지속된다면 이제 아날레라이드 증량이나 하이드린으로 약을 변경하는 게 되는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이 정보만을 갖고 얼마나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렇게 58만 대가 유지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과거에 뭐 혈전 등의 과거력이 있으셨는지에 따라서 좀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혈소판 증가증 환자분이시고 39세, 2016년 4월에 진단받으셨고 하이드린 이제 아스피린, 아나그레라이드를 복용하고 있는데 혈소판 40만 대로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제 장기 복용 시 부작용과 예후. 이런 하이드린이 이제 약한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암 같은 게 생기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게 아주 발생 비율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보고하는 문헌마다 사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그렇지 않은 하이드린을 복용했을 때 장기간을 봤을 때 다른 암종이 생기는 가능성이 좀 올라간다라는 보고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염려가 되고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하고의 그런 긴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약을 선택을 할 때 득과 실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반적인 것을 이제 담당 선생님들께 이제 궁금하신 거는 또 충분히 질문을 드려보고 상의를 하시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다리에 이제 하이드린 같은 약은 이제 뭐 복용하시면서 뭐 일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워낙 이제 저희 혈소판 증가증 이제 뭐 그 진성적혈구 증가증 환자분들이 이제 오래 장기간 이렇게 좀 관리를 받아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담당 이제 교수님하고 좀 충분한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골수 섬유증으로 넘어왔고요. 골수 섬유증은 사실 앞서 얘기한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나 진성 혈소판 증가증이라는 병하고는 확연히 좀 예후 같은 것들이 다른 질환입니다. 물론 같은 커다란 그 골수 증식 종양이라는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병이긴 하지만 앞선 그 두 병하고는 진짜 예후 차원, 그 다음에 치료 차원에서도 확연히 다른 질환이라서 좀 다른 질문과 다른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치료와 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올해 5월 달에 진단을 아마 골수 섬유증을 받은 것 같은데 68세 환자고 2주 주기로 내원하고 비장 비대가 있고 그다음에 약을 지금 자카비 포함해서 하이드린 아그릴린 3개 약제를 다 드시고 계시네요. 혈소판 혈구 수치를 보면 백혈구는 4만으로 아직은 좀 높은 것 같고 혈색소는 7.8로 이제 빈혈 수치는 아직 있습니다. 자, AXXL1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됐는데 얼마나 치명적인가요? 그리고 골수 섬유증 그 골수의 섬유증을 그레이드로 등급을 나누는데 2등급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동엽 쌤 어떻게 얼마나 치명적인가요? 예.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ASXL1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성 유전체와 관련된 유전자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가 발현되고 발현되지 않는 것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유전자 중에 하나이고요. 이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면 일반적으로 혈액암에서 안 좋은 예후인자로서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이건 이제 이 유전자는 골수 섬유증에서만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이제 뭐 급성 골수성 백혈병, 골수 이형성 증후군, 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골수성 혈액암에서도 이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은 조금 진행을 더 빠르게 한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질문하시는 분의 느낌은 ASXL 유전자 변이가 나왔으니까 끝났구나. 진짜 치명적이구나. 아마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 변이가 이 유전자 변이가 나오면 조금 더 진행이 빠르고 안 좋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환자분이 진짜 그럴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유전자 변이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이 유전자 변이가 나온 게 안 나온 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이 유전자 변이가 최고로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훨씬 더 우리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 변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다는 것은 다른 더 안 좋은 유전자 변이는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행을 빠르게 할 수는 있겠으나 치명적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인자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골수 섬유증의 예후를 이제 저희가 환자들이 오면은 당연히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그 기대 생존이 있고 어느 정도의 그 백혈병으로 넘어가는 이런 확률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스코어가 이제 있죠. 그 국제 예후인자 스코어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환자를 예후를 예측하는데 더 크고 이 사실 AXXL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이 환자가 고위험군 내지는 곧 나빠질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네, 요거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유전자 변형 하나만 가지고 이 환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견하는 건 조금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질문은 그렇게 주셨는데요. 근데 아마 이 질문을 제가 하시게 된 배경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근데 저희가 이제 임상 지표만 갖고 예후를 따지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앞에 강의에서 이거는 전에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제 지표, 이제 이런 거에는 나이라든가 백혈구 숫자, 아세포 숫자, 빈혈, 뭐 이런 임상 지표로 되어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런 유전자 개념이 도입되고 수율 요구량이 또 얼마큼 되는지, 뭐 혈소판 감소가 얼마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도입된 그런 예후 지표들, 예후를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주치의 선생님이 그 임상 지표들로만 계산하는 거 말고, 이제 그
골수종 섬유증의 그레이드가 얼마인가 이것까지 써놓으신 거 보니까 이 그레이드와 이 유전자를 포함한 지표를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교수님 말씀처럼 이거 하나만 놓고 이게 치명적이냐 이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두 가지 정보가 더 나온 거를 포함을 하여서 예후를 평가할 때 이용을 할 수 아, 그렇죠. 있다라고 이렇게 아마 설명을 드리셨을 네. 거예요. 뭐, 요즘은 그 예후 인자들도 점점 발전을 하거든요. 네,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전자 변이가 자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지만 임상적인 파라미터, 임상적인 그 수치들도 여전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유전자를 포함한 다른 그런 수적인 것들도 봐서 아마 주치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것이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아세포 또는 블라스트라고 얘기하는데 4월에는 3%인데 최근에는 12%가 되었으면 조금 많이 올라간 걸로 생각되는데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되는 시기를 예측 가능할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성원 선생님 혹시 아, 근데 여기 이 질문 주신 분은 그 진단을 받으실 때 아마 3%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2022년 5월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12%가 사실 됐기 때문에요.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되는 시기가 사실 저희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10%가 안 넘어갈 때는 좀 만성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10%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질의 주신 분의 백혈구 숫자가 많이 높아지면서 아세포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는 이 중간에 급성 백혈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뭔가 그런 지금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예측 가능할지 이런 질문을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더 급성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그 아세포가 12%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최소한 가속기로 접어든 상태로 판단되는데, 그럼 당연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급성 백혈병으로 계속 놔두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겠죠. 네. 네, 그래서 빨리 의논을 저는 이거를 시기가 언제 넘어갈까만 이렇게 하면서 시기를 자꾸 보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급성 백혈병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의논을 담당 주치 선생님과 빨리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측할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네. 액션을 취할 네, 시기인 네. 것 같아요. 예, 네. 예측에 너무 연연해하지 네, 말고 네. 액션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씩 수혈 중인데 수혈 이후에 혈색소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선생님 혹시 너무 쉬운 대답일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그 혈색소 수치가 뭐 이제 보통 7이나 이제 이하로 떨어지고 환자분이 증상이 있을 때 수혈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불편한 증상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수혈하는 것 자체를 근본적인 치료라고 사실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위에 다 같은 질문 주신 분이신데 앞에서 선생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병이 이렇게 막 더 진행을 하는 시기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더 적절하게 지금 빨리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혈하면 당연히 혈색소가 좋아지고요. 잠깐 좋아지는 거지 병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지금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환자 질문인데 20일 작년 9월에 진단받은 골수 섬유증 환자고 40세고 나이가 비교적 젊네요. 아스피린 복용 중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 특이 증상이 지금 없는데
병세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신동현 쌤 어떠세요? 예, 이게 젊으신 분이고 이제 골수섬유증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아마 이렇게 이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제 지금 증상이 없으시고 이제 아스피린 드시면서 합병증이나 이제 혈전합병증 이런 거 이제 예방하시면서 이제 지내시면 되는 시기고 사실은 이제 저도 이 병이 워낙 천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지 않고 좀 멈춰 있고 그러기를 이제 바라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에서 알고 있기로는 느리지만 서서히 이제 병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증상 없이 지내시는 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마 이제 병세는 계속 이제 조금씩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병이 이제 진행하는 걸 좀 예방하는 방법이 이런 게 찾아지면 이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병이 악화된다면 조혈모세포 이식 이외에 다른 치료법이 있을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앞에서 이제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이전에는 이제 자카비라는 약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별다른 뾰족한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빠지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자카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약들이 나오고 있어서 처음에 악화됐을 때 바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이 병을 완치시킬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다고 하면 여전히 완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조혈모세포 이식밖에는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완치를 시키려면 놔두면 병이 나빠질 텐데 빨리 이식을 왜 안 하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조혈모세포 이식이 아직까지는 위험성을 상당히 수반하는 이제 치료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과 이득을 이제 저울질해서 저희가 증상이 없고 한 단계에서는 이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약 중에는 이 골수섬유증을 진행을 억제시킨다는 증거가 있는 약은 아직은 안 나온 거죠. 이성원 선생님 혹시 임상시험 하는 약 중에 혹시 이런 질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들이 좀 있나요? 일부 지금 이제 아까도 이렇게 개요를 말씀드렸듯이 그 임상시험을 통해서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 1차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실 섬유중에서는 그 1차 목표가 증상을 완화하고 비장을 줄여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포인트고요. 하지만 두 번째로 이제 보는 것들이 골수 섬유증이 좀 반전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분이 오래 사실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실은 그 임상연구 약제들이 그런 1차 목표뿐만 아니라 2차 목표에 대한 거를 일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환자분이 젊으시고 아직은 증상이 없는데 만약에 증상이 있고 비장이 계속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을 할 때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려는 기준 그 환자분의 중증도를 따로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단계는 아닌 비교적 저위험군인데 나는 증상 때문에 너무 괴롭고 비장이 커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이제 작인이 아까 저해제죠. 그러니까 작경로 저해제를 써본다든가 아니면 가능한 임상시험에 또 그렇게 두 번째 목표인 병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그런 생명을 연장하는 이제 그런 목표도 일부 보였던 그런 임상시험에 일부 참여해볼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거는 의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시점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병의 악화도를 평가해 나가다가 이제 적절한 또 이게 의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그 우리 환우분께 아마 담당 선생님이 이제 또 의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병은 계속 이렇게 이렇게 좀 유동성으로 변해가는 병들이라 갖고 진단받을 때 들은 내가 얘기가 끝이 아니고 계속 이제 진료실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또 계속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질문을 좀 종합해 보면은 지금 현재는 저위험군이 맞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나이도 젊고 증상도 없고 혈구 수치에 대한 얘기 없는 거 보니까 혈구 수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위험군이고 저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병이 안 나빠지진 않습니다. 저유형군도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수년 내지는 수십 년 뒤에 조금씩 이렇게 나타날 정도로 나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병이기 때문에 병원 다니면서 그건 모니터 하시면 되겠고, 이제 치료가 들어갈 만큼 나빠지면은 그때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이식 외에 그다음에 또 그 시기에 또 신약들이 많이 급여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는 약제와 이식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환자고요. 22년 5월에 올해 5월이네요. 57세 환자고 지금 자카비하고 하이드릴 우르사 복용 중이고 부작용은 없는데 빈혈과 두통이 있다. 지금 현재 백혈구는 2만으로 약간 높고 혈소판은 24만이니까 정상 범위, 혈색소는 9.5니까 약간 빈혈이 있고 지금 현재 이식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숙주 반응이 무서워서 이식을 망설이고 있는데 이식 후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숙주 반응이 나타나면 평생 병원을 다녀야 하는지. 우리 이식 제일 많이 하신 이성원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보통은 아까 우리 신동욱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이식이라는 게 결정되는 그 환자분들의 시기는 이 병의 아까 그런 평가 지표, 그 병의 예후를 평가하는 많은 툴들이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보통 대략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중앙 그 생존값이 2년 이내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에 제시해 주셨던 환자분의 어떤 평가 요소로만 평가를 하신 건 아닐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뭐 아세포도 얼마인지 유전적인 또 요소는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걸 갖고 아마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식을 두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환자분이 이식을 많이 두려워하시지만 또 이걸 담당하는 의사들은 이 병이 진행되었을 때 상황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물론 이식 반응도 이거는 환자분뿐만 아니라 이식을 수행하는 의사들도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굉장히 큰 산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 병이 그런 일정 그 단계 이상을 넘어서는 분들은 이식이 표준 치료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을 받으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장기 생존율을 보면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더 훨씬 높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두려운 마음보다는 또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치료에 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식 후 가장 핵심적인 사실 부작용은 이제 여럿 있지만 이제 이런 숙주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숙주 반응 이외라면 가장 크게는 이제 여러 각종 감염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간독성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주 반응은 저희가 어떤 시기를 갖고 분명히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초기에 비교적 많은 반응이 나타나는 이제 급성기 그런 숙주 반응이 있고 또 만성적으로 약간 자가 면역 질환과 비슷한 형태의 만성 숙주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또 1차 약제, 2차 약제에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라 갖고 숙주 반응이 나타났다 이걸 갖고 이퀄 평생 병원을 다녀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식 후는 당연히 완치를 목표로 하는 이건 치료이기 때문에 이식 후 그래도 저희가 잘 매치 공여자가 적합한 공여자가 선정이 돼서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70%를 훨씬 상회하는 정도의 그런 완치의 목표를 갖고 이식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식은 완치를 겨냥한 치료죠. 잘 되면 완치가 되는 거고요. 안타깝지만 이식 후에 여러 합병증으로 이제 안 좋아지는 환자도 있는데 그런 분은 이제 완치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신도현 선생님 이렇게 고민하는 환자들이 꽤 많거든요. 1번 네네. 선생님은 주로 어떻게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이런 두려움을 의사로서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요. 저는 이제 환자들하고 그냥 이렇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숙주 반응과 이런 합병증 같은 게 많이 이제 이식 자체가 이병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이제 그럴 텐데요. 이식을 할 때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식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재고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식이 어떤 이제 치료를 해서 합병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자가 이제 사망한다든지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치료인 것은 사실인데 그런 힘든 치료를 결정하는 이유는 그 치료를 안 했을 때 그 기대되는 그 결과가 곧 진행해서 환자분이 돌아가시게 되거나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식을 하는 것이어서요. 저도 이제 그 환자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지금 이제 이 병 상태가 어떻고 병이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될 것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예상이 된다. 이제 이 시기 위험성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이 시기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식을 통해서 그런 이제 안 좋아지는 환자분을 제외하고 완치가 될 확률과 이제 생존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고서 결정을 보통 하게 되는 편입니다. 이제 정답은 없는 경우도 또 이제 많은 것 같아서 그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환자분이 이식을 권유를 받았으니까 아마 이제 공여자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권유를 받았다는 얘기는 기대 생존 기간이 최소한 5년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기대 생존이 뭐 1, 2년밖에 안 되고 중간위험 그러니까 위험도 4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2년, 4년이 기대 생존인데 이걸 치료를 안 하고 그냥 2년, 4년만 사실 것인지 아니면 이식을 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병으로부터는 자유롭게 그냥 사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저울질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울질 했을 때 확연히 이식했을 때가 더 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권유를 하는 거니까 부작용이 무서워서 아예 이식을 안 한다는 건 조금 잘못된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환자고요. 21년 작년 1월 달에 진단받았고 45세고 지금 사이클로스포린, 소론도 우루사 이렇게 드시고 이식을 하셨군요. 작년 6월에 이식을 네, 하셨군요. 네. 이식을 했고 지금 현재 수치는 뭐 혈소판 9만 외에는 다른 건 괜찮고 지금 숙주 반응이 피부랑 구강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골수 섬유증의 완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재발되었다고 하나요? 윤 선생님 혹시 뭐 좀 1년 조금 넘었네요. 이 시간지.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아마 혈소판 9만이라고 적어주셨지만 저 정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런 혈구 감소가 갑자기 확 진행한다든지 다시 뭐 비장비대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이제 그럴 때 보통 저희가 골수 검사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재발한 거를 보통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윤석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보통 병원에 이제 주기적으로 다니시다가 제일 이제 담당 의사가 그 혈구 수치를 보거든요. 근데 혈구 수치가 보통 갑자기 떨어질 때에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감염이라든가 다른 이제 숙주병이 막 심해졌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약제를 썼다든가 이런 이유들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게 이제 2차성으로 발생하는 생착 실패라든가 아니면 생착의 불완전성 그리고 이제 재발이 의심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골수 검사를 하고 그 골수 검사에서의 재발의 근거나 아니면 저희가 항상 이식한 이후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카이메리즘이라는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에서 이제 공여자편 그 유전자가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재발 굉장히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조치가 필요하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윤석은 교수님 말씀대로 뭐 자세한 내용은 쓰진 않으셨지만 아직까지 잘 이식 후에 그래도 비교적 잘 지내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재발되었다고 그거 이제 환자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재발돼도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환자들이 증상을 가지고 재발을 예견하기는 조금 거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그냥 증상 괜찮더라도 주기적으로 다니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기적으로 다니는 동안 혈액 검사나 이런 걸 네. 보고 이제 유전자 검사든 혈액 검사든 보고 이 재발을 예견하지, 아니, 진단을 하지, 뭐 이렇게 증상 가지고는 거의, 증상이 나타날 정도 되면은 정말 완연하게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증상을 생각하기보다는 규칙적으로 병원에 잘 다니는 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진단받았고 지금 현재는 80세 환자고 자카비를 4년간 복용했는데 내성이 생겼고 그래서 중단을 하고 지금 신약 TL89 임상시험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되어 있고 비장이 커졌습니다. 사실 80세 환자이기 때문에 이식하기에는 좀 힘들고 아마 그래서 이제 자카비 쓰다가 신약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면 비장이 더 커지면 비정절제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비장절제술을 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또 비장 비대로 절제술을 하는 환자들이 많은지 자카비 내성이 있을 때 대체 약자가 궁금합니다. 신약하고 좀 관련돼 있어서 이성훈 선생님이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비장절제술도 하나의 비장절제술이나 이제 방사선 기름을 쪼여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긴 하는데요. 일단 비장절제술의 장점은 좀 비장을 떼서 영구적으로 이제 일단 제거해 줄 수 있는데 출혈이나 위염에 대한 합병증이 그래도 5%를 보통 연구마다 다르긴 해도 5%를 상회하는 정도로 말하고 있기도 해서 그런 굉장히 수술과 관련된 위험성이 출혈, 혈전, 그다음에 이제 감염 이런 데에 대한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장을 절제하고 나면 비장이란 장기가 커지는 대신 이게 다른 골수 외 조혈 기능이라고 해서 몸에 여기저기 이렇게 덩이를 막 형성하는 환자분들도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임상시험 참여를 권유를 받으셨던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임상 연구가 요즘에는 이렇게 1차 치료에 실패를 하는 환자들한테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레빌이라는 약은 또 2차 치료 약제로 또 지금 허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를 우선 저는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사실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장절제술을 하고 나면 그런 약물 치료를 하는 임상시험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제외 기준에 다 요즘은 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치료 옵션이 나중에 더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장비대 절제술이 최근에 이렇게 임상시험이 많아지면서는 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적게 예외적으로 좀 있고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쪼였다가 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렇게 그냥 굉장히 사실은 이제 예후가 굉장히 위약성이 많아지고 이런 일부 환우들한테만 제한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뭐 자카비 내성이 있을 때 대체 약제, 지금 저희가 그 저해제로 하나 쓸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면 이제 이제 인레빅이라는 약이 어쨌거나 허가가 돼서 이제 쓸 수 있는 약제가 하나 되었다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시고 있다는 그 임상 연구도 기대해 볼 만한 임상 연구인 거고 그 외에도 다른 자카비 내성 이외에 들어갈 수 있는 임상 연구들은 꽤 여러 아까 제가 이제 궁금하시다면 그 말씀드렸던 그런 식약처 홈페이지도 한번 정보를 탐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내는 이제 공보험이니까 국내 보험 한도 내에서는 대체 약제가 저는 없고요. 자카비 내성이 있을 때 대체 약제가 없습니다. 단 방금 이성호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허가받은 약은 있습니다. 보험 급여는 아니지만 허가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약들은 있습니다. 근데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고가긴 한데 그런 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분은 이제 80세나 이제 나이가 좀 됐기 때문에 이 시각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그래서 약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약이 지금 현존 우리 급여 체계에 있는 약에서는 이 대체 약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만 받은 고가의 약을 쓰시든지 아니면 임상시험 참여하는 게 저는 옳다고. 자, 그 다음, 이제 이 테마는 맞추기로 하고요. 다음 테마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투병 중에 일상생활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답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혈소판 증가증 환자인데 4년 전에 10월 진단받은 47세의 남자 환자고 지금 현재는 아그릴린만 아마 복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혈소판 수치는 67만 정도 되고요. 몸이 심하게 붓고 살이 찌는데 질환과 약제 중 어떤 것의 영향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윤석열 선생님이 치료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줘 보실까요? 우선은 혈소판이 47세이시니까 아주 고위험군은 사실 아닌 상황이고 아그릴린만 복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제 때문에도 사실 좀 부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당장 선생님하고 상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질환 자체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붓는 거는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상선이나 이런 다른 지금 기존 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상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약은 다이어트 약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담당 좋지 않을까. 그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인 것 네,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그레나이드가 조금 붓는 게 조금 있을 수 있는 약이죠. 네. 네. 심하게 붓고 살이 찌는 정도면은 다른 원인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주치의선한테 말씀드리고 심하게 붓고 살이 찌는데 많이 먹어서 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약은 저희 의사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보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쓰는 약들이 있는데 다이어트 약이라는 솔직히 말하면 성분이 좀 모호한 약들을 같이 먹게 되면은 그 약하고의 상관관계도 저희들은 조금 걱정스럽고 그 약이 또 질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연구가 안 돼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은 조금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것을 사실 이렇게 권유하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말리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고 혈소판 증가증 환자고 6년 전에 진단받고 지금 59세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은 약은 하이드린하고 아스피린 복용 중입니다. 혈소판은 42만가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종합 비타민제, 칼슘, 마그네슘, 유기산균 복용 중인데 영양제 복용을 해도 괜찮을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영양제가 사실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그 어느 논문에도 없거든요. 이 질환에 대해서. 그래서 복용을 하면 근데 해는 끼치느냐?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해서 도움 안 되는 거 확실하니까 돈 줘서 사 먹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제 이분이 여자분이신지 남자분이신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간혹 가다가 근데 다른 이유 때문에 저 칼슘제, 그러니까 여자분, 폐경기 이후에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이나 칼슘제 이런 거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질환이 다른 있거나 것 때문에, 드셔도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정보를 뭐라고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이랑 지성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뉴트럴한 편입니다. 이제 굉장히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입증도 없고, 해가 된다는 입증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하지만 이제 그걸 비싼 돈 내고 사 먹을 건 아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좋다. 해가 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대신
온갖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거를 꼭 드실 때 그 성분 한번 보고 저하고 한번 상의한 다음에 드시면 좋겠다. 그 정도 레코멘데이션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답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중성지방하고 지방간 수치가 높아서 오메가3를 추가 복용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유소연 선생님 혹시 그게 있습니까? 또 내분비내과 선생님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뭐다 앞에서 말씀한 선생님들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아주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가 있는 약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먼저 처방해 드릴 것 같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강력하게 또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도 너무 막 비싸고 좀 뭔가 택도 없는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뭐좀 드세요라고 좀 말씀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메가3가 뭐 이렇게 우리 질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뭐 연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 저 추가 코멘트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혈소판 수치가 조금 40 미만이구나. 이제 잘못 봤네요. 혈소판 수치는 괜찮은데 아스피린을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드시고 계셔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스피린 드시다가 뭐 출혈 부작용이 있었다는 이렇게 해서 줄이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러신 분인지 모르겠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혈 경향성을 조금 높이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하시고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이렇게 중성지방, 지방간 수치를 좋게 한다는 게 아직은 좀 이게 뭐라고 그러죠? 찬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런 고지혈증, 이게 이제 중성지방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오히려 저희 아까 위원장님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금연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혈관계합병증 높이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략 생각하는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당연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만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그런 만약에 잘 조절되지 않는 뭔가 그런 지질 수치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내분비내과 선생님한테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분비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오메가3를 복용할 건지 만약 내분비 선생님께서 권유하시면 추가 복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 섬유증 환자분이시고 올해 5월에 진단받은 52세 환자인데 아직은 저위험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스피린 복용 중이고 특별한 관리 방법이나 도움이 되는 음식 또는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는지, 그다음 꾸준히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있을지, 이렇게 아까 제가 강의한 내용하고 약간 조금 겹쳐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도움이 되는 음식도 없기 때문에 골고루 흔히 의사들이 얘기하는 맨날 하는 얘기.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운동도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이 답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은 아까 말대로 너무 과한 운동은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산책 같은 매일 걷는 거, 그 다음에 가벼운 조깅 같은 게 아마 제일 좋은 운동으로 생각이 듭니다. 적혈구 증가증 환자분이시고 62세인데 6개월마다 다니시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많이 심한 분은 아니신가 봐요. 합병증이 나타나면 치료가 어렵다고 들었고 주의해야 될 합병증 종류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유소연 선생님. 뭐 합병증 중에서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혈전, 혈관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출혈 같은 합병증을 사실 가장 의사들이 걱정을 하고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을 사용을 하는 거고, 사실 그거를 뭐 약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리 좀 합병증 예방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추가로 더 뭐 생기는 것 자체를 완벽하게 사실 100% 막을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또 뭐 이거를 어떻게 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병원을 우선은 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별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 가시는 걸 좀 등한시하게 될 수도 있는데, 6개월도 아마 6개월이면 이제 담당 선생님이 정해주신 기간일 텐데 그 6개월 간격을 잘 지키면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잘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합병증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세가 이제 60세가 조금 넘으셨기 때문에 그 혈전증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조금 이제 높아진 나이가 슬슬 됐거든요. 그래서 뇌경색과 같은 혈전증, 그다음 뭐 심장, 심근경색 같은 혈전증 그런 것들을 조금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이제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 높아졌으니까 아까 제가 생활 패턴에서 얘기했듯이 너무 차가운 데 가지 마. 담배는 무조건 한 개 피도 태우시면 안 되고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치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1년에 2번 정도만 보시는 걸로 봐서는 그것만 좀 조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혈소판 증가증 48세 환자고 지금 하이드린하고 아스피린 복용 중이고 해외에서 계시다가 잠깐 귀국했을 때 진단을 받은 걸로 아는데 내년에 다시 해외로 나갈 때 그 약이나 생활에 대한 주의점이 있는지 윤석열 선생님 혹시 뭐 있습니까? 이것도 다 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처음 진단받으신 병원에서 그쪽에서 이제 아마 추천해 주신 약은 꾸준히 복용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생활적인 측면은 이제 김성윤 교수님이 뭐 강의도 해주셨듯이 아주 뾰족한 것은 사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생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지키면서 근데 또 굉장히 또 뭔가 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또 가질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좀 지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환자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영문 소견서를 잘 받으셔야 되죠. 영문 소견서를 반드시 좀 우리 주치의한테 부탁을 해서 갖고 가는 게 좋겠고요. 거기 소견서에 이제 요즘 투여 중인 약물이나 뭐 다른 이제 혈구 수치 같은 거를 위험도를 좀 볼 수 있는 혈구 수치 같은 것도 꼭 적어가지고 나가시면은 그쪽에서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아스피린하고 하이드린만 복용하고 그다음에 48세인 걸로 봐서 저위험군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저위험군 같은 경우는 해외 생활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으니까 약만 잘 복용하시고 가끔 모니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셔서 강의 들으신 환우분들도 물론 이제 이 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걸린 상태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특히 이제 적혈구 증가증이나 혈소판 증가증 같은 경우에는 임상 양상만 봐서는 암으로 보기에는 좀 힘든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구에서는 그냥 암 전 단계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이제 생존이 일반인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똑같지 않는 것들은 이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나 질환 진행이 있기 때문에 정상인들하고는 약간 차별이 좀 있어서 생존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거의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생활에서 위축받지 말고 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수섬유증 환자분들은 확연히 생존율이 좀 낮은 질환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요즘 신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이식 성적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눈에 안 보이지만 서서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얘기해서 어떤 치료 방법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지 잘 선택하시고 하셔서 잘 치료를 받아서 또 건강한 생활로 복귀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